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책사이다입니다. 책사이다는 참여연대 회원들이 만드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태호 박이고요. 오늘도 김느낌님과 황주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입니다. 10월을 가을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가을이죠. 10월에는 반가운 소식이 있죠. 대체 공휴일이 이틀이나 네, 월요일에 이틀이나 네. 그리고 저는 그 대체 휴일을 금요일이 아닌 월요일로 지정한 것이 굉장히 어떤 그 출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랄까요? 이런 것들 잘 읽은 선택이 아닌가. 네. 금요일은 어차피 약간 그런 마음 상태가 이미 휴일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금요일을 쉬는 것보다는 이제 월요일을 쉬는 것이 이 느낌상 한결 길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월요일 안 쉬고 금요일 쉬었으면 똑같이 휴일은 3일 쉬는 건데 1월로 굉장히 많이 바쁠 것 같은 네. 이런 느낌인데 월요일 쉬니까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이런 정책은 계속 확대되어야 된다. 네. 저는 늘 이게 의문이거든요. 이게 너무 이런 그 공휴일 제도야말로 휴일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떠나서 기업들도 싫어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측이 어려우니까요. 매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매년 이렇게 고정해서 겹치면 언제 쉰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영원히 매년 근무 일수가 같고 뭐 휴일이 언제인지 확인이 되고 이게 더 기업에게도 그 미래 예측과 설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또 저만의 어떤 근거 없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분은 올 가을에는 뭐 아니면 평소에 가을이 오면 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저는 단풍놀이를 갔었어요. 한 4, 5년 전부터. 오, 4, 5년 전부터요? 네네. 갑자기요? 그때 어머님, 아버님 7순, 8순을 같이 했어요. 시부모님. 그때 뭔가 이제 추억을 같이 만들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실 다들 바쁘잖아요. 근데 2박 3일을 시간을 내서 가을철에 강릉에서 시작해서 울진 부산까지 내려오는 코스로 그 7번 국도인가요 그게? 네 맞습니다. 쭉 내려오는 코스로 그때가 마침 가을이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단풍을 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단풍놀이를 가을이 되면 왠지 마음이 콩닥콩닥하면서 단풍을 보러 가게 됐어요. 근데 작년엔 못 갔죠. 네. 올해도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미 단풍 드는 그 숙소는 다 찼다고. 아 그래요? 뉴스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아니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분들이 왜 이러시지? 제가 보니까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러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여행 러시가 해외로 나가든 뭐 국내로 가든 간에 접종률이 이제 거의 다다르니까 많이 예약이 끝났더라고요. 하긴 저도 제가 이제 트레킹 자주 다니잖아요. 해외에. 그 여행사에서 한동안 메일이 없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홍보 메일이 속속 오고 관심 가서 이렇게 눌러보면 이미 예약이 막 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2차까지 맞으면 요즘엔 그 자가 격리가 없는 나라들도 꽤 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고 싶다. 근데 이제 그런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겠죠. 뭐 자가 격리는 안 해서 편안함은 있는데 이제 한국만큼 이제 내가 가는 나라가 안전할까? 그쵸. 이런 물음표는 남아 있지 않을까 해외여행 갈 때? 그렇죠. 김유기님은 가을 오면 뭐 하는 거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좀 자는 거? 가을에? 네. 벤치 같은데 누워서요? 그렇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가을에 모기도 없고. 그리고 뭐 쉽지 않나요? 책 많이 보고. 여러분이 가정이 생기고 애기가 생기면요 가을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을 운동에 따라가는 정도가 될 텐데 저희 애는 아직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럼 갑자기 얘기하고 있으니까 슬퍼지네요. 아니 아이와 함께 운동회 가서 열심히 손잡고 달리는 이 김느끼님의 모습을 한번 응원을 해보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황주부님 목소리로 참여연대 회원가입 광고 들으셨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 검색하시거나 지금 듣고 계신 어플 PC 에피소드 소개 부분에 참여연대 회원가입 링크를 클릭하시면 회원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뉴스레터 구독, 카카오톡 친구 맺기도 부탁드릴게요. 인상 깊었던 문장, 명장면 산책. 네, 각자 읽은 책의 명장면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명장면 산책인데요. 자, 오늘은 누구부터 가볼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그러면 문장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늘 좀 저답지 않게 깁니다. 오. 뛰어난 공감 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게 분류함으로써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들을 매 순간 예민하게 포착해 적절한 반응을 찾는 삶의 태도로부터 온다. 순간마다 충실하게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귀 기울일 때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공감은 더 정확해지고 확장될 수 있으며 타인과의 감정 소통 능력 또한 향상될 수 있다.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 애써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인지하고 성찰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이유다. 뭔가 들었을 때 느낌상 이 문장을 쓴 사람은 과학자일 것이고 뭐 예를 들면 신경인류학자나 뭐 진화생물학자나 이런 계통의 사람이 아닐까?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단 하나의 이론. 단 하나의 이론. 이라는 책이고요. 부제는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유산이라는 주제로 컨셉이 좀 독특한데 네. 만약 세상의 모든 지식을 송두리째 와해시키는 어떤 혁명이 일어난다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최후의 지식이 뭘까라는 이제 이런 물음을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되게 네네. 유명한 물리학자가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물음에 대한 답하는 컨셉으로 7명의 전문가가 천체물리학자, 사회학자, 미생물학자, 신경심리학자, 통계물리학자, 인지심리학자, 신경인류학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답한 그 학자들은 한국 학자들. 한국 네. 학자들.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기획을 해서 그 여러 전공 분야의 학자들에게 그 답을 들은 거군요. 그렇죠. 저 리처드 파인만의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묻고 답하고 네. 했었는데 정말 뭐가 다 문명이 어그러지고 흔적이 남지 않았을 때 다음 세대에 하나의 지식과 하나의 문장을 남긴다면 뭘 남길 것이냐. 참 쉽지 않은 답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예를 들어서 단 하나의 답을 원하는 거잖아요. 이 수많은 지식 중에. 근데 전공별로 너무 중요한 하나씩이 있는 거야. 이게 과연 맞을까? 사실 살짝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죠. 전공마다. 나 빠뜨릴 수 없지. 카툰학과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책을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이유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중용 23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중용 23장이요? 중용 23장이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들어봤을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영린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나왔었고 이게 뭐냐면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드러나고 드러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화를 만들 수 있고 변화를 만들면 뭔가가 생겨난다. 자라난다. 그래서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뭔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용 23장의 내용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고 그런데 뭔가 정보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거가 네,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얘기를 논리만 들으면 있죠. 다 그럴싸한데 이런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받는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뭔가 단 하나의 이론, 뭔가 하나를 넘겨준다면
인지상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누구나 여기에 동의를 하게 되는 어떤 삶을 관통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책에 나오는 저는 이 책이 꽤 만족스러웠는데 왜냐하면 7명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앞서서 이제 공감을 네. 잘하는 네.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공감을 잘하려면 약간 그러니까 본질을 건드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엄청 대단한 뭔가 저건 없는데 그냥 이게 얘기를 듣고 있으면 뭔가 약간 선문답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주제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선문답 같은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읽어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해가 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맞아요. 완전히 선문답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선문답은 정말로 이런 근거가 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고 아까 제가 몇 면을 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들이 과학자예요. 학자들이고 본인의 뭐 천체 물리학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미생물 학자 하는 분들, 사회학자 하는 분도 있고 본인의 이제 영역에서의 어떤 연구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지식들 이런 걸 이제 섞어서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전체적인 느낌이 약간 선문답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목차가 네.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천체 물리학 그럼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천체 물리학을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거기서 지식 하나를 남기면 그게 뭐야? 근데 1장의 제목이 우주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학자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 얘기를 결국은 이 말이 우리가 남겨줘야 될 지식이란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사회학자의 이야기가 제일 재밌었거든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마침 지난주에 저희가 사회복지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회복지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호모사피엔스는 성원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간의 경계를 벗어나야 할 한계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말을 건네며 사회복지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는 인간 외의 범주로 배제되고 있는 사람을 다시 인간의 범주로 끌어당기는 초대장과 같다. 그래서 그 인간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그러니까 인간답지 못한 순간이 뭐냐면 홀로 고립되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레닌그라드가 봉쇄됐을 때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럼 인간은 누구나 그런 처참한 상황에 처하면 인육을 먹고 뭘 어떻게 하고 다 끔찍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족이 있거나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그 안에서 힘들지만 인간성을 어떻게 보면 지켜내는데 이 고립되어 있는 인간 그리고 이 성원에서 배제된 사람은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게 사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런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네. 그 회사에서 이 직원들의 뭔가 쉽게 얘기하면 글쓰기고 좀 어렵게 얘기하면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법을 교육을 하거든요. 교육을 하는데 가장 많이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글을 쓸 때 내가 누구고 내가 그러니까 어떤 인격으로 이 글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요 세 가지가 저는 글쓰기의 기본이라고 보는데요. 요거를 글을 쓰다가 까먹어요. 그리고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는 것이 글이 다 읽어보면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지금 교육의 이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쓰기 전에 먼저 이걸 정리하고 쓰고 쓰는 중간에 한번 이게 뭐였지 떠올리고 다 쓴 다음에 아까 얘기한 내가 누구 뭘로 쓴 거고 그리고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고 그리고 왜 쓴 건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상당히 잘합니다. 그 뒤로는. 근데 이제 요 책의 목차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학자가 이제 노명우 사회학자의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 해줬는데 약간 선문답 같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정말 아등바등 살고 뭐 뭔가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하고 내가 이 사회에서 뭔가 그럴듯한 어떤 구성원이 돼보겠다라고 아등바등 사는 사람한테 이제 뭔가 딱 던졌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 하나의 어떤 이론 그런 것들이죠. 가령 이제 뭐
인간 정신은 진화의 결과다. 이거 이제 진화심리학 신경인류학자 박한선님이 이제 쓰신 챕터인데,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인간의 정신은 생존 혹은 번식상의 이득을 주기 위해서 고려되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코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배반하는 무언가는 사실은 도태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에 어떤 본질적인 한계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항상 잊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발을 땅에 붙이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해주는 하나의 어떤 격언? 뭐 이런 느낌의 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김니끼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유산 단 하나의 이론이라는 책으로 오늘 명장면 산책 소개해 주셨고요. 이어서 황주부님 가져오신 책의 한 대목 먼저 만나볼까요? 일단 읽겠습니다. 발가락이 오그라들고 발톱이 죽도록 힘을 주고 애쓰며 살아온 세월을 생각한다. 그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애썼던 시간의 가치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애쓰지 않으려 한다. 내가 또 너무 애쓰려고 할 때마다 이 발가락을 생각할 것이다. 뭐 에세이네요. 일단 글이 뭔가 강박증의 느낌이. 이렇게 유추해 보니까 재밌네. 네. 뭐 어쨌든 어떤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제가 잘 아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네. 저희 아카데미에서도 독서클럽 작당의 그 진행자로 활동해주고 계시는 박현희 선생님이 쓰신 에세이고요. 지금 현직 고등학교 교사십니다. 책의 제목은 오늘부터 나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부제는 무사히 나이 들기 위하여 이고요. 일단 저는 폭풍 공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나이 또래 여성들이 겪는 이 노화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프롤로그에 나오는데 어머 뭐 이런 감탄사 있잖아요. 나도 이러면서 제가 병원에 갔던 기억들이 막 소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분이 살아왔던 삶이 굉장히 공감할 만한 삶인 것 같아요. 이 책의 소개 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책에는 나이 들어가는 한 사람이 자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지도 못하고 전속력으로 달리던 한 사람이 서러움과 피로가 차곡차곡 쌓여서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았던 한 사람이 여기서 이제 확 이거는 여성만이 아니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그랬던 사람이 삶의 속도와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100일 동안 몸쓰기 있죠. 몸을 사용하는 거. 몸쓰기에 대해서 글을 쓴 이야기가 담긴 에세이예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뭔가 운동 같은 걸 하면서 네네. 그 하는 과정을 또 글로 썼다. 네네네네. 굉장히 피곤했겠는데요. 근데 되게 이 100일 글쓰기의 과정이 사실은 저도 21일 글쓰기 챌린지를 해봤거든요. 아카데미에서.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21일 글쓰기 챌린지는 21일 연속 글을 쓰는 건가요? 6일 동안 글을 쓰고 하루는 합평을 하고 그래서 3주 동안 진행했던 그런 글쓰기였고요. 여기서 100일 글쓰기는 매일 100일 동안 이제 4사람이 모여서 글을 쓰거든요.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글을 쓰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고 이걸 이제 100일 동안 이제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좀 쉬었다가 지금 시즌 4까지 마치셨어요. 400일이요? 네. 너무 좋겠다. 그렇죠.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원래 이 자기 개발하고 약간 거리가 멀어서 뭐 이렇게 막 치어싸는 글을 보면 잘하세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일단 댓글이 3개는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댓글이 따뜻한 댓글일 거 아니야. 그렇죠. 되게 중요한 좋은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소한 결심과 그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의 조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100일 글쓰기를 시작할 때는 학교 선생님이고 이분이 되게 아이디어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막 질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진력이 엄청 세요. 야, 우리 애들 요새 좀 거시기 하잖아. 그럼 애들하고 뭘 해야 좀 우리 애들이 좀 살아날까?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래. 100일 글쓰기 챌린지를 하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선생님들끼리 야, 비양심적이지 않니? 야, 애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부터 아무도 붙을 거라고 생각 안 하셨던 거예요. 왜냐면 바쁜 어른들이 어떻게 100일 글쓰기를 해. 근데 그때 모였던 4분의 선생님이
지금 이제 시즌 4까지. 어. 그러면서 이제 글감을 사실은 매일 하는 게 고통이잖아요. 저도 21일 글쓰기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주제가 있으면 어쨌든 글감을 마련해야 되는데 썼다 지우고 이랬던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그래서 찾아낸 게 요즘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지? 그게 이제 본인이 어쨌든 노화를 겪으면서 했던 나의 몸과 그 몸을 어쨌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으로 시작했던 이 소소한 습관이 어떻게 삶을 바꿨는지. 근데 이 바꾼다는 게 흔히 왜 우리가 몸짱 아줌마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뭔가 바꿨다 그러면 비포 앤 애프터가 막 격차가 거의 너무 많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세계 일주를 할 만큼의 뭐가 돼야 되고 막 모델이 되고 막 이렇게 될 만큼의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 러너로서 나는 그래도 달릴 수 있는 사람이야.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이야. 라는 내 스스로의 달라진 일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 굉장히 많은 결심을 하게 해주고 실제 실행을 하게 해준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실행을 실행을 네. 했다고요? 제가 아침 9시 반이면 저는 주로 오후 출근을 하거든요. 네. 유튜브를 켜고 초급자를 위한 필라테스 25분짜리 루틴을 틀어놓고 25분씩 하고 있어요. 일주일째.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그걸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든 그 생활에서 실천하고 실행한다라는 게 되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힘이 있는 것 같냐면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치얼스가 아니라 네. 저는 그게 굉장히 깊은 공감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쓰신 말은 아니지만 그 철학자와 하녀라는 책의 한 부분을 네. 그 이렇게 딴 말이 있어요. 이제 제가 글 쓰신 날 되게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탁이나 예언을 자기 실현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신탁이나 예언이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일만을 했대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주인공들을 초조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파국이 다가올 거에 대한 이 초조감이 드니까 자기가 정말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전속력으로 그 파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네, 거죠. 네, 네.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을 그 초조함으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쨌든 아카데미 원장으로 일하면서 매일매일 특히 이제 학기 초가 되면 몇 분이 들어와서 수강 신청을 하셨나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강의를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초조감에 되게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돌본다라는 걸 잘 까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돌보지 않은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풍경들이 너무 공감이 됐고 그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나를 돌보는 삶에 대한 약간의 의지가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그게 너무 어렵게 이게 아니라 그래. 난 시간이 저기니까 9시 반에는 그냥 25분 그 정도 낼 수 있잖아. 딱 밥 먹고 딱 좋은 시간인데. 그래서 일주일 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 25분 동안에 약간 땀이 완전 쭉까지는 아니어도 땀이 삐질삐질 나오면서 좀 이렇게 될 정도의 루틴을 하고 나면 하루가 훨씬 좀 나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시작하는 하루 같다는 느낌? 뭔가 저 책을 읽고 저렇게 됐다고 하니까 책에 뭔가 최면의 뭐 루틴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보면은 이게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비포 앤 애프터가 너무 확실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저는 읽으면서 되게 부러웠던 게 네. 저거 젊은 교사들이 하면 100% 정분 나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그러네. 너무 나는 그 약간 핑크빛 느낌이 지금 좋은데? 듀오 같은 데서 해볼 만한. 저희가 그 기획을 미리 알려주나요? 글쓰기가 좀 힘들겠지만, 웬만큼 하는 사람이면 왜냐하면 이걸 하면서 본인의 사실은 내면이 드러나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그렇게 장기간 하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갑자기 기분이 뭔가 좋아지는데. 네, 모두를 즐겁게 하는 책이었네요. 네. 홍주부님께서 가져오신 책 박현희 작가의 오늘부터 나를 돌보기로 했습니다였습니다. 제가 가져온 책의 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사실 저는 죽기 전에 고등법원 판사석에서 여성을 셋, 넷 혹은 그 이상 보고 싶습니다. 같은 모습을 한 여성이 아니라 피부색이 다른 여성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국무부 장관에게
여성을 공직에 임명하는 것은 대중이 받아들이기엔 시기상조입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라고 말한 시절로부터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단은 음. 미국 책인 것 같고 그렇죠. 대법관 이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법조인이 쓴 것 같고 네. 음. 바로 그 떠올리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지난해 9월에 네네. 세상을 떠났죠. 그 RBG라고 불리는 이 분이 1993년 7월 20일 그 상원 인준 청문회 때 했던 얘기예요. 근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대법관 관련된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는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묻잖아요. 당신이 그러면 그 연방 대법관 중에 몇 명이 여성이면 이제 만족하겠냐? 이랬을 때 9명. 이렇게 대답한 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거든요. 그럼 상대가 당황하잖아요. 그러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다시 묻습니다. 그 오랜 세월 남성이 9명일 때는 왜 아무도 놀라지 않았느냐. 저도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죠. 같은 모습을 한 여성이 아니라 피부색이 다른 여성.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이 그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라는 책인데 이 미국은요. 그 법관에 대한 존중과 예우가 높은 만큼 책임감 뭐 이런 것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연방 대법관이 되면 그 사적인 얘기를 책으로 출간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으로요? 일종의 법률까지는 모르겠어요. 암묵적으로. 그 어느 쪽이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없고 그래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굉장히 대중적인 인기가 있었지만 본인이 쓴 책은 한 권도 없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말을 썼거나 가져와서 뭐 이 사람의 행적을 이제 묘사했거나 이런 책이 대다수고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주요하게 관여하거나 참여했던 재판들이 있잖아요. 그 재판에 썼던 판결문의 일부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이제 지향과 가치를 얘기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판결문이 익숙하지 않은 이제 글이기도 한데 네. 또 한편으로는 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평생을 이제 법조인, 법률가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이 오히려 들어있는 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가져왔고 또 일주기 또 얼마 전에 지나고 해서 네. 이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라는 책을 골라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게 그 뭐 영화로도 소개됐지만 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그 굉장히 전략적인 법률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요걸 법정에서 이겨가지고 이 한 단계 진전하기 위한 아주 치밀한 전략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유명한 재판 중에 어느 주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어린 나이에 저알코올 그 주류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만 보면 여성이 더 권리를 존중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성은 18세 때 뭐 3.5도 되는 술까지 살 수 있는데 남성은 21세가 돼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문화는 사실 여성을 종속적으로 봤을 때 생기는 문화라는 거예요. 사오라고 시켜야 되고 뭐 이런 이제 맥락인 거죠. 네. 근데 이걸 이제 여성이 차별당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남성이 차별당하는 상황으로 이제 법률적으로 풀어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법리를 펼치고 그래서 그걸 바꿔내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게 판결문임에도 중간중간 해설이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좀 이렇게 호쾌한 느낌들이 있어요. 아, 요렇게 뒤집었구나. 읽고 싶네요. 아, 그래요? 네. 아, 다행입니다. 네. 이게 전략으로 흥한 자 전략으로 망한다고. 이분의 이제 최후가 사실은 어떻게든 트럼프를 넘겨서 진보 대법관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안 내려왔었던 건데 투병 생활을 오래 맞아. 했고 오래 네. 했었던 건데 이제 그게 뜻대로 안 됐죠. 사람 일은 음. 참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측면이 그러네요. 또 생각나네요. 하여튼 이 인물을 볼 때마다 저는 그냥 한국 사회가 너무 계속 떠올라요. 우리 대법관들 뭐 이런 걸 떠올려 봤을 때 이렇게 명망이라는 표현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미국 대법관들은 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가치관에서는 네. 뭔가 비인간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공적 인물로서 사는 거니까. 그렇죠. 임기가 일단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종신제 그러니까 음. 내가 때려치겠다 얘기를 안 하면 죽을 때까지 공인으로서 정말 이제 공복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 물론 이제 많은 존경을 받고 거의 이제 좋은 대우를 받고 살지만 어쨌든 너무 좀 숨막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에 비하면 이제 한국 대법관들은 뭐 나와서도 뭐 자유롭게 취직도 하시고 딱히 뭐 공복이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네. 한국에서는 그런 대법관 중에 그래도 이렇게 뭔가 사회적인 발언 또 가치 지향에 대한 얘기를 했던 분이 그래도 계시죠. 김영란 네. 대법관이 네. 이제 그런 활동을 네. 보여줬던 분으로 또 대중적으로도 또 인지도도 있는 분이고요. 네, 하여튼 블랙피쉬에서 나온 책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라는 책을 저는 골라봤습니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저희 오늘 그 김리키님께서는 단 하나의 이론, 황주부님께서는 오늘부터 나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긴즈버그의 차별정의라는 책 가져와서 명장면 산책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책사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다음번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